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따끈따끈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이제 좀 이틀 쉬고 또 파이팅해서 가봐야죠. 네. 자, 일단 엔비디아 이제 삼성 쪽에 관해서 언급을 했던 거. 이분은 근데 이 황 회장님은 어디 나가셔서 뭐 멘트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어디 가셔서 뭐 이게 진짜 뭐 뭔가를 정확하게 계약서가 나오고 뭔가 하면 더 좋겠는데 그런 거보다 일단은 멘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접대성 멘트 같은 느낌의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가서는 라피던스하고 뭔가를 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었고 그 전에 뭐 TSMC하고는 뭐 좋은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계속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계속 이분이 이제 실질적인 것보다는 립 서비스 같은 성격 같은 느낌의 어떤 발언을 계속 하셔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과연 이제 하면 좋지만 이제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했고 그 전에 이제 언급을 하실 때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언급해서 삼성전자가 빠졌잖아요. 그 자기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들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피드백이 왜 우리는 뭔가가 있는데 왜 해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거고요. 그럼 최근에 이제 이쪽 HBM 쪽 관련한 이제 인력 유출이 정말로 지금 정말로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도 선매를 할 정도로 대학교들 뭐 최근에 저도 봤어요. 서울시립대라든가 뭐 부산대라든가 이런 데를 동국대나 이런 데 돌면서 마이크로가 이제 그 직접 자기 인력들을 데려가겠다. 당일 채용이래요. 예. 그날 바로 채용. 마음에 들면. 원래 뭐 옛날에 저희 입사할 때도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이미 돈을 받고 경기가 좋을 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사할 때는 뭐 SDS나 뭐 LG EDS 이런 데는 미리 입사를. 우리는 취업하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4학년 때 그러니까 뭐 지금 ROTC가 인기가 없는데 당시에 이제 ROTC가 인기가 있을 때는 그 3학년 때 이미 갈 곳이 정해집니다. 뭐 이랜드라든가 삼성 EDS, SDS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갈 때가 정해져서 4학년 때는 돈을 받으면서 다녔던 기억이 저는 좀 나는데 그렇게 이제 호황일 때는 좀 그 산업 자체가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전산 쪽 관련된 분야가 되게 이제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랑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하고 갈 곳이 정말 많았어요. 자, 이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홍콩 과학기술대 명예학위 수여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블룸버그 TV와 이제 젠슨왕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꼭 집어서 얘기하셨습니다. 삼성전자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8단과 12단 모두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데 밑줄을 좀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검토 중이라고 통과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검토 중이라고. 이건 이미 삼성전자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고 HBM은 이제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기존 램보다 데이터 속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고부가치 고승능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1세대 HBM, 2세대, 3세대 HBM2이죠. 4세대 HBM3, 5세대 순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삼성은 이제 5세대 고대역폰을 납품할 걸 협상 중이다, 이제 검토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플라이는 했고 이걸 자기네들이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정확하게 지금 뭐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8단과 12단 모두 양산 체제는 자신들은 갖췄다. 다만 유의미한 그 성과를 지금 중요한 단계에서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의미로 이제 진전을 이뤘다고 얘기해서 통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진전을 이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분기 내에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4분기면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나요? 네. 예. 이게 지금 약간 저는 지금이 4분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뭔가를 유의미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연기되는 분인 것 같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젠순왕이 지난 그 컨퍼런스 3분기 때 메모리 공급업체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딱 찍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를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그 부분에 동요를 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젠슨왕 쪽에 누군가가 뭔가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삼성전자 언급을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뒤에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를 했었고
그 젠슨당이 사실은 이런 쇼맨십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3월에도 그 삼성이 했던 그 부스를 찾아가서 젠슨 승이라는 그 저희가 이제 봤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사인해주고 갔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곧 통과하는 게 아닌가. 기대감이 그때 생겼었죠. 네, 근데 네, 그게 네. 벌써 한 달이 되지 않았나요? 대략 한 달 되지 아니, 않았나요? 3월에 이제 아니 공개한 건 그때 공개했는데 사인을 받아는 건 사인을 3월에 받은 받은 거예요. 3월에? 그럼 더 오래된 더 거예요? 오래된 거죠. 거의 뭐 이제 지금 7, 8개월 정도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과연 서로 그냥 어느 선에서 서로가 이제 타협점을 찾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도 좀 받고 있습니다. 생각도 좀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 이제 이 HBM에 관련해서 4세대인 HBM3를 이제 독점하고 있는 게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5세대를 최초로 납품한 것도 사실은 SK입니다. 그리고 지금 5세대에 대해서는 삼성은 정확하게 납품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엔비디아의 그 동맹에 관해서는 최태원 회장이 최근에 서둘러 달라고 해서 서둘러서 줄 생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 거고요. 시장 조사를 따르면 이제 그 HBM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38%, 마이크론이 이제 9% 정도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격차가 꽤 많이 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론하고 오히려 마이크론 쪽을 걱정해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마이크론이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뭔가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6세대인 HBM4는 내년 하반기에 이제 맞춤형을 이제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걸 TSMC 쪽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뭔가를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통과가 되지 않은 거지.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 이게 납품한다 그랬으면 납품한다고 했겠죠. 최초 그렇죠. 양산 체제로 실제로. 해서 이제 뭐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뭔가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TSMC 관련해서 관세 우려가 없다. 왜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왜요? 관세가 올라가면 이걸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하겠다는 전가를 할 거니까. 전가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원리로 따지면은 네. 사실 네. 그럼 다 전기차도 다 가격 네, 올리면 네, 되겠는 네. 거네요, 그죠? 일단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하고 네. 있는 것 같긴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리조나 공장 관련해서 이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연기를 했고, 이거는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할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2028년에 2나노미터 이하를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 공장에서 3나노는 30년까지 양산 체제를 하겠다는 것 같아서 3개의 공장을 이제 미국 상무부에 투자 확정을 지어놓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제가 보니까 66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투자는, 그런데 50억 달러를 저리로 빌립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몇백억 달러가 또 들어갑니다. 사실상 이거는 TSMC로서는 그렇게 유쾌한 투자는 아니에요. 이게 칩스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반도체를 수출하는 나라들이 저는 제가 볼 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어놓으면 다 그건 미국 거거든요. 미국에 있으면 미국 자산이 되는 거지, 그거를 가져올 수는 없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마진을 높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능숙한 인력들이 별로 없기 때문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TSMC가 계속 망설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안 지을 수 있으면 안 짓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6개 공장 같은 걸 거기다 짓는데 이것들을 차라리 안 짓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만 쪽에 매년 하나씩 짓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까지 할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조차고 하는 일이 또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미국은 그렇게 간다는 되는 것 것 같아요.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관세나 이런 걸 맺을 때 모두가 다 배타적이거나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하진 않아요. 어떤 게 미국의 이익이 되느냐, 어떤 게 미국의 필요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빅테크 기업하고도 뭐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지만 필요한 빅테크 기업과는 어떤 혜택을 베풉니다. 제가 좀 이따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하고는 그냥 그러니까 페덱스 같은 경우는 별로 혜택을 주지가 않아요. 페덱스는 빅테크가 아니고 미국이 지금에서 크게 중요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 트럼프 정부하고 1기 때 가장 관계를 잘 맺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팀 쿡입니다.
팀쿡. 예. 네. 팀 쿡이 사실은 이제 애플이 사실은 보시면 트럼프 정부 때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아 그래요. 중국을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어떤 혜택을 받은 자, 거예요? 보시면 관세 축소 같은 것들이 이끌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압박을 해서 중국 쪽에 압박을 해서 관세 축소를 했고 그다음에 유럽 연합에서 부과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팀쿡이 유럽 연합이 이제 2조 6천억 달러 정도 벌금을 지금 맞게 됐어요. 애플이 최근에 독점적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이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혜택을 안 주는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팀쿡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고 왜 그러냐면 이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때 모든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가 그냥 뭐 이렇게 개팍 맞고 자기라고 맞지 않고 민주당 성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안 했는데 팀쿡만 전화를 했습니다. 아, 역시. 예, 팀쿡만 전화를 해서 여러 차례 이제 접근 방식으로 해서 해서 이제 감세 정책을 했고 애플이 보유하고 있던 350조의 현금을 낮은 세율로 본국으로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국 같은 데 돈을 빼오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아주 낮게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이제 때리려고 했어요. 근데 요거를 아이폰이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달라 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뭔가 유리하다 생각하면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요. 이 정도까지 아닙니다. 팀쿡은 또 자기 이제 와이프, 아이 와이프인 제네드 슈크너 부부하고도 이제 친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부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 해서 서로 부부들끼리도 뭔가 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정책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설득을 한다고 설득 당하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페덱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페덱스 같은 기업들은 대체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기업이 자신들이 어떤 정책이나 빅테크가 이제 국가 안보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트럼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라의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어떤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거나 빅테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이게 정말 살림살이를 잘 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참 좋은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자국민들이 좋아한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열렬하게.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정책이 이제 바뀔 수 있겠지. 대놓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 팀쿡 같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기업을 직접 CEO가 나서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내고 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름 이렇게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계속 미국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네. 자국주의 우선주의면은 그럼 이제 미국에 우리나라한테, 진출하는 우리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저기 현대차 같은 것들이 뭔가 변화의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변화의 어떤 뭔가를 잘 타야 될 것 같고 미국은 어차피 로비의 나라 아닙니까? 로비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뭔가 정책을 로비스트. 정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분들이 정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넷플릭스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넷플릭스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또 잘 뭐 되고 좋은 있는. 소식이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주가로 이제 사상 최고로 높은 가격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897.79달러를 거의 뭐 제가 볼 때 1,000달러 곧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1,000달러 갈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들고 1,000달러 가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왜 이게 상승을 하게 됐는가라는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마이클 타이슨하고 유튜버 출신 복싱의 제이크 폴 간의 대결을 실시간으로 했어요. 이걸로 유튜브가 잘하는 건데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최대 6,500만 건 정도가 일단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6,000만 가구 가까이 거의 동시 접속이 6,500만이 엄청난 거거든요. 평균 분당 시청자가 1억 8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그동안 이제 어떤 실시간 유튜브 쪽에 이제 실시간 쪽 기술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한 그 영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제된 영화를 서비스하는 것들에 대한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도 이제 넷플릭스가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유튜브에 뒤지지 않는다. 이게 78개국에 보내졌다고 하더라고요. 오, 왜 나는 몰랐지? 그거 방영하는 거를. 네, 모를 수도 있죠.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많이 보는 걸로 보통 이제 넷플릭스가 그쵸.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기 때문에 이게 사실 쿠팡도 이 전략 쓰거든요. 스포츠 판권 네네네네. 쌓아가지고 월드컵이나 그때 승중계 네네네네네. 때리는 거를 보고 제가 네네. 스트리밍 쪽까지도 근데 이제 쿠팡은 이제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쵸, 그쵸, 중개하는 그쵸, 걸 그쵸. 연결해서 그쵸, 그냥 그거 하는 판권을 판권을 산 사서 거죠. 하는 네, 건데 맞아요. 넷플릭스는 직접 자신들이 이제 이거를 중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개 실력이 이제 나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중개 방송사 못지않은 중개 실력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700 이게 잘 잡은 것 같아요. 마이클 타이슨 같은 분들은 이제 보셨어요? 저는 못 보진 봤습니다. 않으셨어요? 못 봤는데 보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게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계속 이 자신들이 취약하다 하는 부분들을 다 메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구독자가 한계에 있다고 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주들을 모으면서 다시 했던 전략을 쓰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가 했던 그 프리미엄 전략과 비슷한 거죠. 프리미엄 요금제 전략과 비슷. 뭐 광고를 싸게 볼 거면 공짜로 좀 싸게 보고 보면서 그렇지 않을 거면 그냥 비싸게 내고 그냥 광고를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전략을 유튜브가 했던 전략을 약간 변형해서 자신들이 잘 만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야에서는 유튜브보다 실시간 스트리밍이 약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중계를 하면서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면서 넷플릭스나 OTT, 디즈니도 제가 이제 시간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실적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디즈니도 잘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나 기본적으로 넷플릭스에 비해서는 약세이긴 하지만 디즈니도 나쁘지 않습니다. 콘텐츠를 기본적으로 많이 보십니다. 그리고 원체 이제 백과사전처럼 옛날에 명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즈니 쪽은 그리고 마블 쪽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넷플릭스보다 그런 면에서는 콘텐츠 쪽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쪽이 어떤 점도 강해서 디즈니는 기본적으로 넷플릭스보다는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데 문제는 우리나라 그 케이블 시장이 죽었죠. 위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가 봐요. 그쵸. 네. 그래서 가입 안 한다고 하던데. 네네네 OTT 쪽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케이블이나 IPTV 쪽도 이제 근데 지장. 이거는 산업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산업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반을 하고 IPTV나 통신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쟁에서는 지금 이길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길 수 네. 없게. 예, 일단 패러다임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경제도 이제 앞으로 제작하는 방식을 유튜브나 실시간 스트리밍을 좀 더 비중을 두면서 이제 양방향의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레거시만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자매체 시대에 다매체 시대 그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다매체 시대인데 그 다매체 시대의 이용자들이 정말로 하는 패턴을 잘 파악해서 접근을 해야지 그냥 레거시 시대에 했던 부분이 계속 줄어든다고 해서 인력을 줄이고 그냥 그렇게 계속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뭔가 문제가 있고 망하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뭔가 제작 방식도 한국도 뭔가 달라져야 된다. 실시간으로 뭔가를 하는 식으로 달라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곧 힘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생방송으로 다 하잖아요. 생방으로. 이런 생방이 아니라 지금 소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경제 TV는 뭐 이제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쌍방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유튜브와 동시 방송을 하면서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주고 유튜브가 이제 부인 방송인데 그때는 유튜브가 주고 레거시를 이제 부로 하는 약간 이런 방식을 택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통형이 안 되면 이제 그 독자들이나 이런 시청자들이 어떤 걸 좋아하시거나 어떤 걸 궁금해하시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해하는 건 정말 엔비디아의 삼성전자를 납품하느냐 안 하느냐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우리나라 주식 어떤 엉뚱한 것들을 계속 지적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죠, 사실 저는. 국내 주식에 관한 이탈도 좀 심하고 네,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뭐 만약에 뉴욕장에 건너왔을 때 뉴욕장에 관한 것들 평가해 주길 바라는데 국내장 오늘 어떻게 시작될지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럴 수 기본적으로 있죠. 이제 네.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전문가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도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전에 있던 뭐 차트 분석하고 이런 걸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기업은 박스형 시장이 아니에요.
한국처럼 그래서 주식이 우상향이 예, 우상향이잖아요. 모든 세계의 돈이 다 그쵸. 몰리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차트로. 예. 차트가 맞지 않는다. 네, 기본적으로 차트 모멘텀을 분석해서 가지고 우상향이 네. 된다. 물론 등락은 있겠죠. 음. 그거는 뭐 이런 전문가분들이 분석해 준다고 안 해주셔도 되는 거죠. 우리도 뭐 기다렸다 다시 사고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다만 기업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눈과 그거를 어떻게 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기 반성 좋습니다. 네. 자기 반성.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비트코인 얘기 예, 본부장님 해주실 잠깐 거 제가 좀 있다면서요. 드리면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뭐 10만 달러 가내만에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고 그거 하더라고요. 뭐예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5일 국가계 금융권에 준비하다가. 따르면 올해 안에 이제 가상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를 개선하겠다는데 결국에 뭐 이 제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격,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가정 통중 매매, 고가 매수 등 다양한 기준 이상 거래를 잡아내겠다. 그래서 제재 이제 잡아내서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 부양책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너무 때리기만 한다 이런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업 금감원이 자체가. 지금 하는 것들은 이제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한 개당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하면서 이거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이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어머. 그냥 나름 분석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이제 소비자 보호 조치에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감시 시스템 때문에 이제 그 오베일 사태라고 있었나 봐요. 요 감시 시스템 허점을 드러내면서 7월에 빗썸에 상장된 1,400배 폭등했으나 이걸 감지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이제 국내 사람들의 심리를 잘 못 읽은 게 뭐냐면 국내에서는 이런 주식들을 많이 이런 코인보다는 본인들이 좀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걸 제가 알거든요. 네, 예. 그럼요. 이미 검증된 약간 네. 미국장 가듯이.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로 사실은 비트코인을 제재하겠다, 감시하겠다 이건 좀 그런 말로 들려서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우려가 좀 어떻게 운영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운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좀 더 전문가적인 분들이 이 업계를 좀 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이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순히 그냥 공무원적이나 그냥 단순히 그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뭔가 맞아요. 같이 갈 수 있는 이게 시대적 흐름이라면 같이 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마침 좀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가격이 지금 조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아시아 시장 시작하면서 98,000이 유지되어 있는 거는 제가 방송 직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ETF 상품에 대해서 옵션이 거래가 됐잖아요. 그리고 첫날 19억 달러 유입이 됐었는데 풋옵션이 갑자기 급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콜이랑 풋이랑 뜻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풋콜 비율이 1.09를 기록을 했는데 풋 옵션이 콜 옵션보다 우세한 상황인데 이 풋 옵션이 많다라는 거는 콜은 이제 쉽게 생각해서 부른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다는 거고 지금 이제 풋 옵션이 많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이 조금 고점이라고 보는 투자자분들이 있어서 일부 차익 실현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10만을 목전에 두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미국의 상무장관 지명자가 테더의 대주주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코인이거든요. $1, 1달러를 이제 기준으로 거래가 되는 코인인데 이제 이 테더 대주주다라는 거 자체가 이분 자체가 지난주에 상무장관으로 지명한 켄터 피츠제럴드 CEO 하워드 러트닉이 이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의 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분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관해서 너무 이해도가 깊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일단 테더 자산 1,340억 달러 중에서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대요. 테더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스테이블 코인도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스테이블 코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테더가 진짜 돈을 잘 버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관한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에 상하원 다 뽑았을 때
인원수로만 집계를 해봤을 때 300명 이상이 친암호화폐자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암호화폐 관련한 법안에 가속도가 또 붙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풋옵션 급증하고 있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금도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처럼 뛰는 금, 트럼프 당선에 그러면서 내년에 3,000달러 찍는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은 금 따라잡기가 어찌 보면 최종 목적처럼 이제 디지털 골드라고도 부르기 하는데, 못지않게 금 선물 이제 12월물이 지난 20일 종가 기준 2,7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금도 신고가 영역이에요. 지금 안 가본 영역을 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랑 같이.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시장에 전체 자산이 있는데 비트코인 신고가 영역 그리고 금도 신고가 영역을 간다라는 건 같이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금도 못지않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올해 30% 오르던 금 가격이 일단은 잠깐 흔들린 거는 트럼프가 당선해서 미국이 금을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인데, 일단은 향후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런 우려감보다는 전쟁에 관한 이제 리스크들도 없애줄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투자 자체가 조금 안전자산 쪽으로 몰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 가격도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를 같이 찍어가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의 격차는 어느 정도 될지는 저희가 좀 계속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리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가 일단은 비트코인 지금 10만 고지 앞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와지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 자료 빠르게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폴리마켓, 여러분들 이번에 대선에 관해서 예측을 잘했던 폴리마켓 사이트를 가지고 왔어요. 폴리마켓이 베팅 사이트거든요. 온갖 베팅이 다 여기에서 이제 거론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번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페드에서 그런 베팅도 있고, 앞서서 우리가 미국 대선에 관한 베팅을 사실 온갖 언론사들도 베팅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다 틀렸고 폴리마켓만 그게 적중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본부장님이 얘기 나눴던 게 뭔가 언론이 헤르스를 계속 이길 것처럼 보도를 했다라고 했는데, 폴리마켓만 유일하게 계속 비트코인 쪽으로 좀 계속 방향성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이 폴리마켓 베팅 사이트가 더 정확하네, 지금 약간 이런 인식이 최근에 생겼어요. 그 검찰 조사받지 않았어요? 폴리마켓이? CEO가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네. 이런 거와 관련된 정치적인 네. 이유는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작했다. 그걸로 이제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제 크게 그렇게 악영향까지는 아니었고, 근데 이 폴리마켓에서 비트코인이 11월 달에 얼마에 마무리 지어질 것이냐 그거를 베팅을 했었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이 이제 10만 5천 달러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10만 달러 쪽에 베팅 가능성이 30%로 가장 높기 때문에 11만 달러는 12% 비율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1, 2%니까 작은 비율이기 때문에 폴리마켓상 이번 11월 달은 10만을 찍을 것이다. 이런 또 희망론들이 시장에 있다라는 거, 그런 거 같이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네. 이제 오늘 이제 이거와 크게 관계는 없는데 그 정호성 씨가 그 얘기해 주세요. 참. 네,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 가는 게 좋을 것 이슈로. 같아요. 네. 문가비 씨랑 이제 최근에 아들을 낳았다고 공식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에서 문가비 씨가 사회관계망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씨의 친자가 맞다.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했고,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출산 시점, 문가비 씨의 교제 여부, 결혼 사생활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했는데, 다만 이제 이가 앞서서 이제 오전에 그 전날 디스패치라는 매체에서 아들이 친아버지가 정우성 씨라 맞다고 했고, 그다음에 22년에 한 모임에서 만났고 정규직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출산은 3월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된 것 같고, 이제 전후 사정을 다 떠나서 어쨌든 축하해줄 일이죠. 축하해줄 일인 것 같아서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축하 말씀. 네. 네, 정우성 씨를 이제 예전에 제가 잠깐 볼 때는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뜨신 거 아니에요? 네, 바로 뜨신 게 아니라 3사, 그러니까 지상파 3사에서는 정우성 씨 못 알아보고 탤런트 시험을 다 봤었는데, 제가 인터뷰를 예전에 몇 번 할 때 이제 친하게 지냈더니 잠깐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터뷰를 하면 이제 되게 진지하시고 매사에 사회운동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름 좀 깨어있는 그 영화배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KBS, MBC, SBS 공채 시험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랬구나.
탤런트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택시 안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정운탁 매니저하고 되게 많이 울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 들으면서 좀 짠한 마음이 들었는데 어쨌든 영화로 그 다음에 이제 뜨면서 비트가 빅히트하면서 이제 정우성이라는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런 모습도 이제 뭔가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뭔가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문가비 씨가 이제 힘들지 않게 그리고 뭔가 좀 공격을 받지 않게끔 도와주려고 나서신 것 같은 느낌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응은 사실 대중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엇갈리고 가지 있습니다. 반응이 저도 이제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 남겨주세요. 네. 저희가 한번 또 같이 소통을 근데 해보도록 너무 많이 할게요. 궁금해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아시는 분들도 없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사실 제한된 것 같아서 보도되는 내용은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제가 예전에 받았던 그 정우성 씨에 대한 느낌은 사회적인 것에 대해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하려고 하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오늘 보고하는 자리에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29일 날 청룡영화제 때 정우성 씨가 나와요. 나오신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거죠. 입장을 밝히거나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4일 남았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저희도 한번 소식 추가로 들고 한번 와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랩소디도 여기서 한번 인사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외 모든 경제 뉴스를 한눈에 파악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증시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이른바 칩스법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혔던 인텔이 보조금 축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적자로 인해 투자의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반면 대만의 TSMC는 이미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4일 미 상무부가 인텔에 대한 반도체법 보조금을 당초 85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인텔의 투자 지연과 사업 부진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인텔은 애리조나, 오리건, 오하이오 등지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적자를 기록하며 일부 투자 계획이 지연됐습니다. 특히 오하이오 공장에 대한 투자가 지체되며 보조금 지급이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텔은 올해 초 반도체법 보조금 중 최대 규모인 85억 달러와 110달러 상당의 정책 대출을 지원받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TSMC의 66억 달러, 삼성전자의 64억 달러, 마이크론의 61억 달러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인텔의 미국 내 파운드리 복귀 전략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만의 TSMC는 최근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확정지으며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 삭감 보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도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완공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당초 약속된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반도체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이양 전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변화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100인 명단에 85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기업 총수로는 이 회장이 유일합니다. 포천은 이 회장을 삼성전자 회장이자 한국 최고 부호로 소개하며 삼성을 창업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오랜 기간 교육받고 훈련을 거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회장이 2014년 아버지인 고 이건희 회장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이후부터 그룹의 실질적 리더로 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을 두고는 전 세계 최고의 메모리칩 제조업체지만 최근 HBM 시장에서 경쟁사에 뒤처졌고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TSMC에 자리를 내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주가는 2017년 이후 2배로 상승하며 장기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1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뽑히는 일론 머스크가 차지했습니다. 포천은 머스크를 폭넓은 비전과 공학적 직관력으로 여러 산업에서 인정받는 리더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위권에서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 애플의 팀 쿡 CEO,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 구글의 순다르 차파이 등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제이스 회장, 메리바라 GM 회장 등 전통산업과 금융계의 거물들도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주요 리더들 사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로 이름을 올린 이재용 회장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주목이 쏠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애플이 인도네시아에서 아이폰 16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기존보다 10배 많은 1억 달러, 우리 돈 약 1,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애플의 아이폰 16 판매를 금지한 배경에는 자국 내 제조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휴대폰과 태블릿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자국산 부품 비중이 40% 이상이어야 판매를 허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비중에 상응하는 금액을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샤오미 같은 경쟁업체는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하고 현지 생산을 진행하며 규정을 충족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현지 공장을 세우지 않아 아이폰 16과 같은 최신 모델이 인도네시아에서 판매 금지된 상황입니다. 애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일 1억 달러, 약 1,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구스 카르타 사미스타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애플의 투자 규모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구스 카르타 사마스타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애플이 베트남에서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샤오미가 각각 5억 달러와 35억 달러를 투자하며 공장까지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애플의 투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애플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최우선의 과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구글 역시 픽셀9 스마트폰의 인도네시아 판매가 금지된 상태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 진출하려면 제조 투자와 규정 준수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경한 태도 속에서 애플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게임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머스크는 세계 최대 게임사 블라자드의 인기 게임 디아블로4에서 최고 난이도 컨텐츠를 클리어하며 세계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디아블로4 플레이 영상을 공개하며 게임 내 악몽 던전의 최고 난이도인 150단계를 단 2분 만에 클리어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아블로4는 지난해 6월 출시된 블리자드의 액션 RPG 시리즈로 악마들과 맞서 싸우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특히 머스크가 도전한 150단계는 게임에서 가장 어려운 콘텐츠로 알려졌습니다. 게임 전문 매체들은 머스크가 공개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그의 클리어 타임이 약 1분 52초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재 기록으로 집계된 세계 1위인 미국 게이머 레시스탕트의 1분 59초 기록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디아블로4의 이 콘텐츠는 지난 5월 추가된 신규 모드로 제한 시간 안에 몬스터와 보스를 해치우며 진행됩니다. 현재 머스크의 기록은 공식 순위표에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버그나 외부 프로그램 없이 정당하게 달성된 것이라면 새로운 세계 기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머스크는 이전에도 게임에 대한 애정을 자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같은 게임의 악몽 던전 100단계에 도전하며 1시간가량의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만의 빌드와 아이템을 상세히 소개하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게임을 클리어한 머스크는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생 교훈이 많다며 게임은 우리가 매트릭스를 바라보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창과도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CEO로서 기술 혁신을 이끌어온 머스크가 게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그의 다방면에 걸친 관심이나 열정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통상 고위 당국자가 미국의 추가 반도체 규제 가능성과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인공지능 칩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경영진과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5일 왕서우원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 겸 부부장이 베이징에서 제이프리 엔비디아 글로벌 업무 운영 담당 부사장을 만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왕 대표는 더 개방적인 중국이 외국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 상무부는 미중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경제무역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이끌어 나갈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협력 기회를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프리 엔비디아 부사장은 중국은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시장이라며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소통을 강화해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기존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최신 AI 칩을 판매하지 못하고 일부 제품 라인업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AI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글로벌 협력 필요성이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AI 산업에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퇴출시키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미국 내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모두 퇴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영국 더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트랜스젠더 군인을 질병이나 군복무 부적합 사유로 판단해 의병 전역시키는 방안과 함께 트랜스젠더의 군입대 금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부 고위 장교들이 군의 전투력보다 다양성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이를 워크 문화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피터 헤그세스는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정책은 군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동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에서도 트랜스젠더군 입대를 금지한 바 있으나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뒤집고 입대를 허용하면서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입대 금지에 그치지 않고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 강제 퇴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만 5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수십 년간 복무했더라도 전역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타임스는 지난해 미군이 모병 목표에 4만 명 이상 미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퇴출이 병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이 현실화될 경우 미군의 병력과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에 대한 강제 매각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재판이 내년 4월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메타 플랫폼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소송이 내년 4월 14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제기한 것으로 FTC는 메타가 경쟁업체를 인수해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독점을 구축했다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매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이날 소송의 재판 날짜를 내년 4월로 확정했습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이미 지난 2022년 FTC의 소송을 진행해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2021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 기각 결정을 뒤집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시작됐습니다. FTC는 메타가 2012년에 인수한 인스타그램과 2012년에 인수한 왓츠앱을 통해 경쟁업체를 차례로 인수하며 소셜미디어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TC는 메타가 경쟁을 억제하고 시장을 장악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두 회사를 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아스버그 판사는 FTC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FTC는 재판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해 어려운 질문들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며 때로는 FTC의 주장들이 반독점 설례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은 구글과 관련된 반독점 소송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으며 최근 미 법무부는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 매각을 강제로 요구하는 방안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메타와 FTC 간의 법정 공방은 향후 기업의 합병과 인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의 전자기기 제조업체 샤오미가 출시한 첫 전기차 SU7에서 자동 주차 기능 오류로 인해 70여 대의 차량이 잇따라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샤오미의 첫 전기차인 SU7에서 자동 주차 기능에 문제가 발생해 차량 70여 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홍성신문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4일부터 15일 새벽까지 발생했으며 차량들은 후미 변경과 마모 등 손상을 입었습니다. 자동 주차 기능은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할 위치 근처까지 이동시키면 차량이 스스로 주차를 완료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사고는 이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 차량이 주차장 기둥이나 장애물과 충돌하며 피해를 입었습니다. SU7을 구매한 가명 순펑 씨는 충돌 당시 후진 레이더가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했고 충돌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문제는 주차 프로세스는 중단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순 씨는 샤오미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고객센터는 차주가 직접 보험사에 연락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순 씨는 차량을 샤오미에 보내 데이터 분석을 요청했고 샤오미는 이를 통해 시스템 버그가 자동 주차 기능 오류를 일으킨 것을 인정했습니다. 샤오미는 수리 비용 전액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차주들은 하루 1,000위안, 다른 차주들은 하루 1,500 샤오미 포인트를 보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샤오미는 지난 3월 첫 전기차 SU7을 출시한 이후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출시 27분 만에 5만 대 이상의 주문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고 230일 만에 10만 대의 생산 기록을 달성했지만 이번 자동 주차 기능의 오류로 인한 대규모 사고는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고가 샤오미의 전기차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